정치 이념이나 정치 제도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목적이 뭐냐?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인권을 향유하는 데서 행복이 옵니다. 모든 종류의 인권. 오늘은 이 2022년 첫 번째로서 지금 이 세계가 무질서한 세계입니다. 지금 앞을 한치를 볼 수 없는 그런 무질서 상태에 있습니다. 혹자는 냉전의 계속처럼 구소련은 같지만은 중국이 나와서 미국과 또 양체제 경쟁 혹은 충돌까지 예산하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성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런 다른 종류의 세계 질서를 구성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우선 세계 질서라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사회 질서, 나라의 질서, 질서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관계의 모습이 유지되는 것을 질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류 역사에 보면은 질서를 만든 관계라는 건 다 상하 관계. 상하 관계는 대부분 다 군사력에 의해서 혹은 경제력에 의해서 상하가 결정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서기 한 20세기 동안은 인류 역사가 상하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서로 경쟁하고 싸움하고 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같이 살기 위해서는 함께 살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 질서를 이웃과 질서, 사회 질서도 있지만은 국가 내에서 큰 질서, 또 이 지구에서 있는 여러 나라와 나라 사이에 형성되는 질서, 여러 가지 종류의 질서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질서나 혹은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 이런 건 일반적으로 나라 안에 혹은 체제 안의 질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소셜 인티그레이션 돼야지 또 질서가 형성되고 서로 분리가 되면 질서가 없어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보면은 세계 질서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볼 때 세계 질서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사회 질서라 그러든가 뭐 이념이라 그러든가 다른 표현이 많지만은 세계 질서라고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질서 정연하게 형성되어 있느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나라가 없을 때는 나라가 생기기 전에는 세계 질서라는 것도 없지요. 그런데 나라가 생기고 나면은 나라마다 자기의 정통성이 있고 법률도 있고 도덕도 있고 습관도 있고 나라마다 그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다름과 다름 사이에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질서로우냐. 거기서 이제 인간과 인간관계의 질서, 사회 조직과 조직관계의 질서, 국가 내에서의 여러 가지 그 지방색이나 등등을 해서 또 종교적인 다양성 이런 데서 질서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세계적으로는 물론 더 큰 차원의 질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남북이 어떤 질서의 파생물로 나왔냐면 냉전의 질서의 파생물로 나왔습니다.
냉전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가 나오고 여러 가지 종류의 질서가 형성되었다가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중세 오랫동안은 종교의 원리에 의해서 종교와 또 비종교 사이의 질서 그런 것이 또 중요했고, 그런데 2차 대전이 마치고 나서 냉전으로 우리가 흘러 들어갈 때는 훨씬 복잡한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 내용들이 훨씬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 질서에는 얘기를 하면은 첫째, 무엇보다도 그 물리적인 질서의 서열을 봐야 됩니다. 그건 군사력입니다. 뭐니 해도 옛날부터 인류 역사가 나오면서 질서는 군사력에 의존시켜가지고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교적인 도덕관이나 또 국가 사회적인 도덕관에 의해서 그 질서가 합리화시키는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러한 또 경향이 많았습니다. 국가와 국가의 질서는 아직 제대로 형성될 때가 없었습니다. 그 남북 간의 관계, 북은 북, 남은 남, 각각의 국내적인 질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관계가 어떻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서를 추구해야 된다. 그런데 그 추구하는 질서가 우리가 보고 있는 외부의 국제사회, 지구사회에 있는 질서와 서로 말하자면은 조화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국내 질서가 존속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중세를 다 지나고 또 거기에도 세계 질서가 차이가 많습니다만은 다 지나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이념이라는 것이 나타났어요. 이 정치 이념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정치 이념에는 특정한 질서를 정당화시키는 방법으로 쓰여왔습니다. 정치 이념이라는 것은 그냥 그게 철학적인 가치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막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정치 권력, 군사력을 발동시키는 정치의 권위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정치 이념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공산주의는 정치 권력을 정당화시켰으며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어떻게 권력의 정치와 권력의 행사를 정당화시켰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 대학교에서도 정치 이념에 대한 강의가 없습니다. 공부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냥 말하자면 실리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공부밖에 안 하고 있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남과 북을 옳게 이해하고 그걸 둘러싼 세계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이념을 정치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이념을 비교하고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이념들은 과거의 중세나 고대 때 있었던 것과 달리 정치 이념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뒤에서 말하자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미국과 서구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 또 중국과 소련 공산주의를 표방하면서 정당화시키는 이런 것을 우리가 북과 중국과의 차이, 북과 공산 세력과의 관계는 어떠냐? 남과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국제적인 그 맥락에서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이해해야 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남과 북의 각각 이념이 달리 발전하고 이념이 달리 발전하는 것은 이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첫째, 분배의 정의입니다. 북은 어떤 것을 정의로운 분배로 봐느냐. 분배의 대상은 물질도 있을 수 있고 문화적인 가치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인 가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분배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을 공산주의는 A라고 얘기했고 자본주의는 B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A, B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더구나 한반도 같은 조선반도 같은 상황에서 이 두 이념들이 나타났는데 우리나라에 대결되어 있는 두 정치 이념이 굉장히 함축성이 있고 굉장히 포괄되어 있고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질서가 정연한 것입니다. 구호에 거치는 민주주의와 구호에 거치는 우리식 사회주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구나. 더구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대선을 꿈꾸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의 역사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북에서 표방하는 우리식 사회주의가 왜 지금 어떤 상황에서 있으며 그것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국제사회와 맥을 통하지 아니하는 정치 이념이나 정치 체제의 모습은 융통성도 없고 또 발전성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조선반도에 있는 두 체제의 이념들이 상당히 국제적인 사회에 또 보편 타당성이 있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이변적인 그런 정치 이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정치 이념이라는 건 수단이라고 그랬죠. 권력을 정치인 수단화시킬 정당화시키는 건데 특정한 정치 이념은 특정한 정치 집단과 혹은 개인 정치인들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치 이념은 본연적인 역할은 권력의 정당화에 거칠 수가 없습니다. 권력 정당화에 들어가는 그런 정치 이념들은 대부분 다 정치 이념이 개인화가 되고 개인 이성의 이익에 갖다 붙였기 때문에 정치 이념으로서의 순수성도 결여되고 또 설득력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이념이 굉장히 차이가 있죠.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는. 북은 북대로 남과 다른 것만 다 모아놨어요. 여러 가지 중에 남은 남대로 북과 다른 것만 다 모아놨어요. 다른 걸 모아놓지 않으면 반공법에 걸리기도 하고 북은 북대로 자기적인 그 정치 신념과 정치 체제의 우월성을 믿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다 만들어 놓은 게 북입니다. 그래서 북과 남의 정치 이념은 이건 하나도 비슷한 데가 없습니다. 정치 이념 이전에 있는 그 문화의 관습이나 이런 건 공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과 북이 공히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사회입니다. 권위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니고 권위주의는 권위주의입니다. 우리는 권위주의는 남과 북이 동등하지만은 권위주의를 그 정당화시키고 제도화시킨 데는 극과 극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 남과 북을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를
어떤 종류의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땅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신학적으로 얘기한 신학자들이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땅끝이라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많지만은 끝없이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땅끝이지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것만 있으면 땅끝이 아닙니다. 땅끝은 극히 다르면서 또 본질적으로 같은 데가 있어야 땅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은 땅끝처럼 차이가 있지요. 제도의 차이가, 문화의 가치관, 의식구조 이런 차이가 다 있죠. 그러니까 차이가 다 있는 그 저변에 같은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없으면 땅끝이 되지 못합니다. 땅끝과 땅끝은 흑과 백의 검은색과 흰색의 관계처럼 전혀 다르게 보이지만은 그걸 관념적인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더구나 변정법적인 혹은 음양사상의 철학적 견지에서 보면은 이 땅끝과 땅끝, 검고 흰 것이 남남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흐르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그 쉽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음양 철학도 그렇고 변정법 철학도 그렇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면은 이거 하나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도 보내고 우리가 토론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하면은 남과 북은 땅끝과 땅끝이구나. 다른 건 다른데 또 그렇게 같을 수가 없구나. 이러한 같을 수가 없구나 할 때 통일할 수밖에 없구나, 통일이 되겠구나 하는 결론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남과 북의 그 차이를 각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냉전이라는 세계 질서, 세계 문화가 우리 둘로 하여금 남과 북 사람들로 하여금 요 모양 요꼴로 되게 됐느냐 이걸 해야 됩니다. 북은 절대적으로 단체주의입니다. 남은 절대적으로 개인주의 아닙니까? 그건 빤하지요. 공산주의는 단체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개인주의입니다. 그 이상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개인주의는 자본주의에서 개인주의가 나오는 그 시장 문화가 다 개인주의입니다. 거기다가 또 겹쳐가지고 서양 사회를 크게 움직인 기독교 신학에 의해서 기독교 종교에 의해서 개인주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남쪽은 개인주의다 하는 것을 그게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고 그러다가 옳다를 떠나서 그렇다. 남은 개인주의다. 철저한 개인주의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은 개인의 이해 타산에서 나오지 국가나 사회의 그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영화 시리즈가 길던데 그게 사랑의 불시착 거기에 이제 북한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남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나오는데 극과 극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집체주의, 단체주의와 개인주의, 실용주의 여기에서 차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조화시킬 수 없느냐? 얼마든지 조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용주의도 단체주의도 개인주의도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게 만들어낸 거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남과 북을 세계적인 입장에서 그 견지에서 보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그걸 조화시키는 모습을 이 역사에 또 세계 역사에 보여주자. 그게 저희 집념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이라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도 그렇고 북이 많은 영향을 입은 중국도 그렇고 그전에는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왔지만은 러시아의 공산주의는 토착화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공산주의는 상당히 토착화가 되었습니다. 인민공사라는 게 생겨가지고 인민공사라는 건 공산주의식으로 같이 사는 인민공사 안에는 사유재산도 없고 개인주의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북에서 그대로 말하자면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북의 인민공사 혹은 집단 생활은 중국과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철저한 단체주의입니다. 단체주의고 국가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을 미국에서 소개할 때 북에서 중요한 인권이 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인권이 있는데 그 인권은 국가를 가질 권한을 인권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한다. 인권이라는 것은 불가양도요, 보편타당성이 있고 그 누구나 구애를 다 받아야 되는 그 인권 아닙니까? 자유만 인권입니까? 평등만 인권. 국가권, 국가를 가진 주권, 이게 인권이다. 전 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나라가 DPRK다. 북조선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 남북의 차이가 구체적인 이런 차이가 어디서 왔냐? 인류 역사에서 왔습니다. 냉전이라는 사회 그 문화의 대립 여기에서 왔습니다. 옛날에는 서로 부정하는 대립 없이 서로 다른 거를 예를 들어서 신을 인정하고 신을 인정 안 하고 그건 또 따로따로 그런 사회가 있고 또 자기들만 그냥 살면 됐지. 그런데 이 냉전 이후에 냉전을 포함해서 이제 기독교가 미국의 앞장서가 하는 기독교를 보면은 절대 다른 종교를 용납하지 않고 다른 종교를 디모나이즈 시킵니다. 북의 신념 체계를 저는 종교적이 아니고 종교입니다. 그걸 그렇게 북의 이념이 종교성을 가졌다. 이걸 알아야지 경험적으로 북을 알게 됩니다. 그 종교성이 뭐냐 하는 게 다 있지요. 그건 뭐 철저하게 저는 합니다. 그리고 북은 이제 종교성이 있고 남쪽에는 정치 이념이 종교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종교가 따로 있죠. 따로 이제 모범식 해가지고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기독교가 수단이 되지요. 거기는 북에서는 종교가 수단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주체 종교가 되어버리고 남쪽에서는 기독교라는 외부에서 하는 종교를 활용하고 이용해서 또 자기들이 원하는 천국이나 지옥에 가지 않는 그러한 그 요새 한국의 드라마 가운데 제가 요새 한국 드라마를 보기 좋아합니다. 그게 이제 지옥이라는 게 있대요. 헬바운드라고 영어로 되었던데 그 지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 그런 걸 감아보면은 벌써 세상을 딱 볼 때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천당감이고 지옥감이고 세상을 흑백으로 쫙 봐요. 그게 대한민국 남쪽의 문제가 그게 굉장히 큰 의식적인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거기에 더 박차를 가해 주는 것이 반공법 아닙니까? 남쪽에서 그런 자유진영에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지옥이 어딥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은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대통령 후보도 그럴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중에 하나는 그럴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북을 이해한다고 하면 통일이 뭡니까? 전쟁 당장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무기를 가지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미국이 가담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가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중국이 북을 돕는 그 뭐랄까 경향은 미국이 남을 돕는 경향보다 훨씬 농도가 강합니다. 그런데 외부 세력을 빼고 나면은 전쟁을 상상도 안 하고 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가정해서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100% 남쪽이 패배합니다. 그걸 남쪽은 또 알아야 돼요. 그 패배를 면하기 위해서 북을 지옥으로 보는 그런 반공법, 그거 하루라도 더 가지고 있으면, 그걸 하루 더 가지고 있으면 통일은 한 달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반공법은 하루빨리 원칙적으로 없어야지 옳고, 왜냐하면 그 전부 거짓말이에요. 북을 저처럼 많이 갔고 또 많이 안 가도 북을 아는 분들은 여러 사랑방에 오신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셨죠. 지금 남쪽에서 얘기하는 반공법적으로 해가 북한을 도외시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남과 북이 정치 이념이라는 게 가치관 뭐 이런 데서 인생관 이런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분배의 정의를 얘기를 하지요. 북은 평등하게 분배해야 된다. 필요에 의해서 분배를 하지 능력에 의한 분배는 옳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에서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자산을 거기에 있는 물질과 여러 가지 기회와 이런 것을 분배를 하느냐. 그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분배를 합니다. 국가에 좋도록 분배를 하고 둘째는 개인적으로는 평등하게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 좋게 덕이 되게 분배를 한다. 그것도 엄청나게 남쪽하고는 다릅니다. 남쪽의 분배는 자기한테 득되는 걸 분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비판할 사람도 없어요. 그걸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도덕이 맞다고 도덕이 맞지는 않은데 남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배의 정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분배하는 거예요. 노동이 돈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남쪽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노동이 돈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기회가 벌이느냐 무엇이냐 다 거짓말입니다. 돈이 돈을 벌입니다. 지금 좀 마지막 길에 놓여 있는 미국과 또 그걸 따라가는 한국 같은 이런 나라에서 돈이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저서에는 미국의 democracy는 moneytocracy다. When money talks, people listen. moneytocracy. 돈이 말하는 그런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라기보다 돈주의지요. 그런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고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게 옳다 하는 거는 그거는 남과 북이 꼭 같습니다. 북의 주체 사상 사람 중심이라 얘기를 입만 벌리면 하지요. 그게 뺄갱이들이 하는 겁니까? 옛날부터 홍익인간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의 입장을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고 남을 위해서 분배의 정의를 우리가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것은 남과 북이 아닙니다. 우리 통일국가에서는 분배의 정의가 실현돼야 됩니다. 그게 북에서 실현되든가 남에서 실현되든가 그런 모습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하튼 분배가 정의롭게 돼야 됩니다. 정의롭게 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필요에 의한 분배가 먼저 돼야 됩니다. 하루 3끼 먹어야 되지요. 집에 자야 되지요. 옷을 입어야 되죠. 그 분배는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분배의 정의를 생각하지 않으면 정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곧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가져야 되느냐. 그걸 정당화시키고 연구시키고 제도화시키는 그게 정치학입니다. 제가 정치학자입니다. 정치학은 분배의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학문이 정치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과 북의 분배의 정의가 남은 남대로 안 되어 있고 북은 북대로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더 얼마든지 발전되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거는 분배의 정의가 잘 그래도 문제가 되어 있는 다른 나라의 세계 질서, 그 세계 안에 있는 공산주의 질서와 자본주의 질서를 모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을 돌려가지고 세계를 바로잡아야 되겠는데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를 바로잡는 그 방법대로 바로잡자 이거예요. 우리가 외부에서 배워와서 하자는 거 그거는 전부 옛날 얘기고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계가 우리한테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게 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냐? 통일 국가가 해야 됩니다. 우리 그럼 통일 국가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 분배의 정의가 잘 된 거다. 인간의 가치를 옳게 보는 거다. 이제 정의로운 사회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 지옥이라는 한국의 드라마를 보니까 그 정의로운 사회가 중요하대요. 정의로운 사회에 공헌을 하면은 지옥이 안 가는 겁니다. 그 영화에 의하더라도 정의롭다 하는 것이 우리 민족 안에는 남과 북을 막론하고 정의로운 게 뭐냐 하는 개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과 습관에서 진리를 캐내야 됩니다. 거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연구를 해야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제대로 된 상식이 연구 결과는 상식을 파괴시키는 결과밖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건 옛날부터 많이 그랬어요. 그래,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냉전의 유산으로 받은 우리식 사회주의와 또 미국식 민주주의랄까 이것을 다시 재검토하고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배의 정의만 분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권을 위해서, 생존권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깨끗한 공기에 호흡을 할 수 있어야죠. 깨끗한 환경에 살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 이 과정에서 세계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환경을 위한 과학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일 대신에 기름 대신에 물을 부어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공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통수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오일이나 이런 데 의존 안 하는 그런 자연적인 자연 환경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세계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국가라는 제3정부를 만들든가 제3 커뮤니티를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모범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세계 질서에 그래도 일정한 발언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있어야 돼요. 군사력이 인류 역사에서 군사력이 꼭 필요한 것은 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사력의 그 양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군사력이 그대로 그냥
수학적으로 그게 양이 많으면 더 좋고 이렇게 될 날은 지났습니다. 무기 발전하는 걸 제가 옛날에 대학원에서 논문 하나 썼는데 그 논문을 칼 막스가 실수하고 이론을 정확하게 만들지 못한 이유는 말하자면 계급과 계직이 서로 마찰되고 계급 투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무산자가 수가 많으니까 반드시 승리한다. 그건 불가피하다. 이렇게 칼 막스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산자가 승리를 못했거든. 그 무산자가 왜 승리를 못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했는 것이 기관총 발명입니다. 기관총. 그전에는 총 하나를 이렇게 해가 총알 하나 넣고 그러니까 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총 없는 사람들이 수가 훨씬 많거든. 무산자들이 유산자들보다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한두 사람 죽을 계획치고 그냥 습격해버리면은 총 가진 사람이 오히려 지게 되지요. 맞아 죽게 된다. 그걸 칼 막스가 생각하고 프롤레타리아 딕테리어십 무산자가 이긴다 그랬거든. 근데 저는 학생으로서 기관총 안 나왔을 때에 제가 찾아보니까 기관총 안 나왔을 때 막스가 그걸 얘기를 했어요. 기관총 나오고 나니까 기관총 뭐 30발 이렇게 넣어가지고 따라랑 쏘거든. 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오보세요. 따라랑 이렇게 쏘는데 그리고 기관총이 발명되고 나서는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렇지요. 무기 개발한 경우 그 기관총 나타났죠.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람 죽이는 게 그게 상당한 말하자면 스트레스. 그래서 과학적으로 죽는 사람을 보지 않고 멀리서 총을 쏜다든가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대포 같은 거 나오고 나서 박격포 같은 거 나오고 나서 죽는 사람을 안 보거든. 그 사람 죽이는 것을 non-humanist, 인간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포 같은 게 나오고 나서는 사람을 훨씬 많이 죽이거든. 그리고 거기다가 유도탄까지 이제 나타나고,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갈 필요도 없이 멀리서 보탄만 누르면 사람 다 죽이고 하니까. 그리고 사람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테러리즘입니다. 그 문화가 그렇게 또 변했어요. 테러리스트는 다 죽여야 된다. 그래도 그걸 미국에서도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무기가 이 소총에서 기관총으로 대포에서 박격포나 이런 걸로 해서 멀리서 쏠 수 있다. 그게 또 더구나 멀리서뿐만 아니라 비행기에서도 그냥 명중을 시킬 수 있다. 무기가 이렇게 발전되고 거기다가 원자탄 같은 대량 학살 무기가 얼마든지 개발이 됐거든. 그거는 큰 돈이 없고 국가가 돈이 없도록 대국이 아니라도 핵국가가 되어요. 그걸 먼저 세상에 선보인 것이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아닙니까? 돈 있고 산업화되고 국제은행에서 돈을 많이 움직이는 그런 경제력이 없어도 핵국가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런 무기의 평등화가 돼버렸어요. 거기다가 더 어려운 무기, 예를 들어서 Electronic Magnetic Pulse라는 거, EMP, 그거는 또 의학적으로 사람을 제거하는데 파괴하고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많이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지금 미국의
금년간에 발표한 건데 노스 코리아에서 그런 능력이 있다. 또 그래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능력을 해야지. 그러면 돈이 필요하지요. 그 막대한 또 군사비, 디펜스 버jet들을 지금 또 올라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상은 무기만 점점 축적되는데 대본들 필요 없는 무기입니다. 무기 사용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할 그때는 지났습니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사이버 웨폰이에요. 사이버 웨폰. 사람 안 죽이도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현대 사회가 사이버 가지고 인터넷 다 그 블락시켜 보세요. 하루라도 살 수 있는가? 이런 상황이 왔고 그럴 가능성은 누가 만들 수도 있고 또 언제라도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공포를 느끼는 것이 미국 같은 나라예요. 옛날처럼 무슨 무기 많이 가져서 또 돈을 많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세계 질서가 우리를 중심으로 돌겠지 하는 그거는 망상으로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런 세계 질서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냉전은 종료해서 냉전 시대에서 종료해서 끝났습니다. 경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경제력이 많죠. 중국도 많다고 그러죠. 그러나 미중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과도 이 요새 경제는 상호 의존을 못하면 하루라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이 필요하고 중국은 미국 등 다른 나라도 다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 상호 의존하는 이런 국제 질서가 경제 질서가 생겼습니다. 평등화된 무기 질서, 상호 의존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경제 질서 이런 게 생겼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또 민족주의 내지 종교적인 말하자면 집단들이 상당한 그 정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적인 민족주의도 상당히 지금 중동에서 그렇고 발전이 되고 종교적인 순결성을 또 정치 과정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다행히도 북과 남을 우리가 통틀어서 보면은 무엇을 보면은 경험을 보면은 이 작은 반도에 이렇게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지금도 하고 있고 땅끝과 땅끝이 만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더구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알고 여기서 민족적인 긍지가 역설적으로 우리가 분단된 데서 우리가 참다운 긍지를 찾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역설입니까? 제가 분단된 데서 우리가 민족의 긍지를 찾을 수 있다. 누가 또 다른 컨텍스트 빼고 박한식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한국에 윤모라는 사람이 써먹을 수도 있어요. 그 절대 못 써먹게 하세요. 그 뜻도 몰라서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분단된 것을 하나의 그 나쁜 경험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고생해서 우리가 더 지혜롭게 지혜로운 생각이 나타난다 하는 그런 원칙, 그런 철칙을 우리가 믿고 이제 우리 세계 역사를 우리 역사하고 서로 맥락을 이건 저걸 돕고 저거는 이걸 설명하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큰 생각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지 긍지를 조선 사람 혹은 한국 사람의 긍지를 가지고 또 통일되어서 통일된 지역에서 다행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경험 못하는 실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옳은 삶, 아주 이상적인 삶,
지상낙원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왜? 그런 경험이 있고 실수도 많이 했고 또 남과 북에서 지금도 실수도 하고 잘한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특이성은 무슨 발명을 하고 이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가 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질서, 경제 질서, 의식적인 질서, 사회적인 질서, 정치적인, 문화적인 질서 이런 그런 걸 다 해가지고 보는 것이 세계 질서다. 세계 질서를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몇 말씀 드리죠. 세계 질서를 지금까지는 힘에 의해서 관계가 유지되고 또 제도화가 유지되는 그러한 질서를 그걸 안보적인 질서라고 저는 봅니다. 안보를 위한 질서 이것에서 벗어나서 이 상하 종적인 질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어느 누가 종적인 노예적인 입장을 선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에도 노예 제도가 다시 살아날 만큼 노예 문화가 지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서는 노예 문화가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다 주인이 돼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라 우리가 이론뿐만 아니고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다. 어디에서 남과 북 중간 지점에서 우선 연합정부라 그러든가 연방정부라 그러든가 관계없어요. 그래서 정부를 하나 하고 그것도 이걸 더 연구하기 위해서 통일평화대학 제가 얘기를 하는 통일평화대학을 또 만들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온 세계에 우수한 학생들, 학자들이 같이 모여가 우리 인류가 같이 살아난 방법을 이슬람 학생도 학자도 부르고 기독교, 불교, 유교 이런 사람들 다 불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침 유교면서 불교면서 기독교면서 이슬람교는 별로 아직 많이 없지만 이슬람교도 기독교의 일환으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큰 종교들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누구도 그렇게 못합니다. 불교 믿는 사람이 기독교를 합니까? 기독교 하는 사람은 다른 종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세 종교를 같이 믿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어오고 있습니다. 하나 상충되고 하나 서로 배반되지 않습니다. 서로 보완되는 것이 옳은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계 무질서한 세계를 질서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설계도를 우리나라에서 남북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 얘기를 대략 이렇게 해봤습니다.